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문제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인데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문제를 만들 때 선지 구성을 어떻게 하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써드리면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선지 구성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 길이 순서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번이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긴 거. 선지 길이에 따라 이제 순서대로 1, 2, 3, 4, 5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선지를 문단 순서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번은 길어. 근데 5번은 짧아. 중간에 3번은 또 엄청 길어. 얘네는 지금 문장 길이 순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1번 선지는 첫 번째 문단을 찾으시고요. 3번 선지는 세 번째 문단을 찾으시고 5번 선지는 다섯 번째 문단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번 보시면 1번부터 5번 선지가 어떻게 돼 있어? 길이 순서가 아니라 뒤죽박죽 돼 있죠.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이 다 문단 순서별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 선지를 확인하시려면 첫 번째 문단 확인하시고요. 4번 선지를 확인하시면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선지는 다섯 번째 문단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도 그래서 5개의 문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평가원이랑 교육청 선지 구성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었거든요.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대비하여 발표 소재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했는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장점은 나와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면서 장점은 나와 있지만 이 장점을 얘기할 때 병풍과 다른 소재를 대비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굳이 1번 문제를 찝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문단 선지 구성이 길이 순서가 아니라 뒤죽박죽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단 순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단 순서 차례차례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저는 4번부터 7번 보고 반려동물은 들어봤는데 반려식물은 처음 들었어. 진짜 별걸 다 얘기하죠. 보통 집에서 그냥 키울 때 꽃을 키우거나 뭐 화초를 키운다 하지 반려식물은 되게 신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 5번 문제만 한번 보시면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풀이 방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단 5번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끊으세요. 왜냐면 A, B가 이렇게 딱 너무 이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끊으시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A 읽고 확인하시고요. A 읽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지워 하나씩. 그럼 먼저 A를 봐봐. A를 보시면 여기 부원 2가 말하는 거죠. 그래도 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반려식물 키우는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 모종 300개로도 캠페인을 진행하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부원 1이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데 모종의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했는데 부원 2가 괜찮아. 애들 다 키우지 않을 거야. 진행하는 무리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시고 나서 5번에 1번 선지 보시면 1번 미래의 상황을 예측한다. 그쵸? 절반밖에 되지 않을 거라 예측하고요. 2번 상대방 의견에 보완을 했나요? 보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걱정을 덜 해준 거였죠. 보완한 거 아니었고. 3번 상대방 우려를 해소해 주는 거. 그쵸? 상대방 우려가 뭐였어? 너무 적지 않을까 했더니 부원 2가 괜찮아. 애들 다 안 가져갈 거야. 나 지금 해소해 줬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결 방법을 제시했죠. 요구한 거 아니었고요.
5번 상대와 자신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거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읽고 1번이랑 3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B를 읽고 1번과 3번만 확인하면 돼요. 괜히 A, B 둘 다 읽고 1번부터 5번 확인한 게 아니라 A부터 읽고 1번부터 5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지운 다음에 나머지만 여러분들이 B를 읽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읽고 나서는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는 게 아니었고 상대방 견해의 우려를 드러낸 거였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네, 그 다음에 16번부터 18번 문학 작품, 현대시 작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 생소했던 작품이었고요. 이성선의 고양이 천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전에 10년도, 11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였고 손택수의 반물 눈금이나 작품 자체는 2022년 작년에 발표되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생소했던 작품이어서 여러분들 이 단작품들을 읽고 스스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16번부터 보시면 가와 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1번에 가와 가는 나와 달리 이런 문제에서 뭐뭐 달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는 나와 달리 서리법을 통해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합니다. 서리법이란 것은 물음표로 끝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물음표. 의문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얘는 끝낸 이유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는 게 뭐야. 얘들아 너네 오늘 내가 마라탕 사주니까 나 좋아, 나 좋지? 라는 말이 너네 좋아 안 좋아 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 라고 대답을 하는 거랬잖아. 그래서 서리법이란 것은 쉽게 생각해서 답정너 생각하랬죠. 그 다음 의지를 표현한 건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간단한 건 행동이 있는지. 그래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의지를 표현했다 할 경우에는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번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는 건데 청각적 심상이란 것은 청각적 이미지였었고 이건 귀로 듣는 걸 찾으라는 거였죠. 3번 가는 격정적 어조를 나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냈던 건데 격정적 어조라는 것은 감정이 되게 높아진 겁니다. 좀 흥분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정적 어조는 뭐냐? 되게 단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는 상승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나는 하강의 이미지,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얘를 통해 역동성을 강조하고 역동성이란 건 뭐냐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였죠. 나 5번 가와 나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의 변화 양상을 드러냈던 건데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이미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눈 같은 거. 눈이란 건 겨울을 나타내는 계절적 이미지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와 나를 읽으시면서 가에 서리법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에는 격정적 어조 나에서는 단정적 어조 그 다음에 가에선 상승의 이미지 나에서는 하강의 이미지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드러낸 게 있는지 체크하시면 된다 했었던 거고요. 17번 기업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 가장 적절한 건데 그럼 이건 일단 기업과 니은 나오실 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18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네, 여러분들 보기 엄청 중요해요. 보기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작품을 해석한 내용과 혹은 방향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작품 푸실 때는 보기부터 읽고 넘어가세요.
보기부터 읽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보기를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보기를 읽고 아 그래 나는 현대시를 읽고 이런 A라는 감상평을 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라고 해석했네. 아 그러면 나는 B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을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보기를 읽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보기 보시면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그래서 가해 화자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다 하고요. 한편 나의 화자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와 나 둘 다 모두 좋은 감정,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 충만감이란 건 뭐였어? 충만감이란 건 가득 찬 느낌이었잖아. 가득 찬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긍정한다고, 현재 모습 긍정한다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화자가 지금 긍정적 정서를 지니고 있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둘 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조금 긍정적 정서를 떠올리는 거구나 라고 체크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걸 파악하고 한번 우리 가작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네, 밭둑에서 나는 나라는 표면적 화자 등장했죠.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늦여름에, 늦여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 나왔네요. 계절 나왔네요, 바로. 늦여름에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셨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할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막 메밀밭에서 놀고 있었던 거야. 해맑게 막 뛰어놀고 놀고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메밀을 이렇게 꺾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강아지, 우리 손주 잘 있나 하면서 살펴봤다는 거죠. 다 할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 부분이 과거 할머니와의 기억이죠. 그래서 과거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할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아주 커서도 덜 자란이란 건데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컸는데 덜 자랐대. 그치, 덜 성숙했다는 거니까 몸만 컸다는 거야. 근데 안 좋게 말하면 덜 성숙했다는 거고 좋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동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아이 같다는 거잖아. 이걸 왜 굳이 동심이라는 식으로 긍정적 정서로 바꿨냐면 왜냐면 이 화자는 지금 긍정적 정서를 얘기하고 있어. 정서 충만감, 좋은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덜 성숙이라 하면 조금 부정적 느낌이 크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꿔서 동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난 동심이 있지만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에 오늘 저녁, 갑자기 시간 나왔죠. 현재로 돌아왔어요. 이 전까지는 과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오늘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있는 어릴 적 메밀꽃. 메밀꽃으로 지금 명사로 종결했죠. 이거는 시상을 집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메밀꽃을 팍 집중을 시키는 거야. 근데 왜 메밀꽃에 이렇게 감정을 팍 집중시켰냐면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느껴져? 그치, 이게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 기억이 뭐였어? 어렸을 때 기억은 내가 막 메밀밭에서 놀고 있고 할머니가 나를 메밀밭에서 잘 보살펴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여기 이렇게 메밀밭이 있었어. 메밀밭에서 이제 화자랑 할머니랑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지. 돌아가고 나서 이 화자는 혼자 어느 저녁에 여기 멍석을 펴고 이러고 누워 있었던 거야. 누워 있는데 얘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다?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니? 별이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근데 별 뜬 거 보고 이 별을 보자마자 얘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마치 메밀밭 같다는 거야. 그래서 메밀밭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메밀을 캐시면서 할머니가 위에서 메밀을 이렇게 캐시면서 그래서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나를 계속 이렇게 살펴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떠나가신 뒤에 나는 할머니의 사랑이 나한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할머니는 저승 하늘 위에서도 나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셨구나 라는 식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서적 충만감이 든 거죠. 괜찮아?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16번 봐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 가에 서리법 있었나요? 서리법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강동구 학원에서 2명이나 이걸 질문했거든. 나는 벌써 몇 년인가 서리법 아닌가요? 근데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었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벌써 몇 년인가 하고 이게 물음표인 줄 알고 나는 벌써 몇 년인가 하고 서리법을 생각했던 거야. 내가 이 귀여운 스머프 새끼들아 이랬거든. 이게 어떻게 서리법이니? 서리법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의 청각적 심상 없었죠. 네, 청각적 심상 없었고요. 3번 가의 감정이 막 올라가 흥분된 격정적 어조 찾아볼 수 있었나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의 상승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물론 여기 메밀꽃 위에 해가지고 위란 거 통해서 상승 그래 상승의 이미지 세모표시 칠 수 있어. 근데 이게 역동성 움직임을 막 나타내. 움직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가와 나 모두 계절감을 드러냈던 건데 가에는 계절감 이미지 있었죠. 늦 여름이라고. 늦 여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 꽃이란 것 자체가 봄이에요, 거의. 자, 그 다음에 나작품으로 바로 갈게요. 그 다음 17번도 한번 해봅시다. 17번의 기억이 밭둑이었거든요. 1번 기억, 밭둑은 화자가 벗어나려 합니까? 아니죠. 2번 화자가 이질감을 느끼나요? 이질감이란 건 좀 나와 떨어진, 나와 같지 않은, 내가 마치 생소한 느낌인데 그렇지 않죠. 3번 가는 화자의 슬픔이 해소되나요? 슬픔 애매합니다. 애매한 세모피 치고 4번 화자는 기억, 밭두고 화자의 동심이 허용된다. 그쵸? 동심이 허용되는 게 뭐야? 그래서 이제 얘가 덜 자라서 막 바람이랑 놀았다는 거잖아. 5번 화자가 경험한 적 가상, 네, 아니죠. 실제 세계였죠. 그럼 우리는 니은을 읽고 3번, 4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답이 4번이겠죠. 왜냐하면 3번은 세모 표시였으니까. 그 다음에 18번에도 1번에 가의 화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할머니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겠군. 그쵸? 그 다음 3번 가에 커서도 덜 자랐던 것은 현재의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군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맞았죠. 커서도 덜 자랐던 건 뭐야? 얘는 동심이 있었단 말이잖아. 근데 이게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틀렸으니까 그럼 18번의 답은 3번 체크하셨으면 됐습니다. 4번에 가에서 마당을 누워 하늘을 보는 행위는 회상의 계기가 되겠군. 그쵸?
5번 가해 화자가 별에서 메밀꽃을 떠올리는 것은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볼 수 있겠군. 그쵸? 18번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나작품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나작품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밥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쌀을 채우면 어디까지는 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기 밥솥은 딱 체크가 돼 있어요. 옆에 체크돼 있는데, 근데 전기 밥솥 중에서 옛날 거는 체크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손으로 하거든요. 밥 이제 쌀 씻고 쌀을 안 칠 때 손 넣어봐서 손에 어디 주름까지, 그러니까 뭐 중지에 어디까지 오면 밥이 조금 물이 많아서 죽 같은 느낌이 되고, 혹은 어디까지 오면 물이 조금 적어서 밥이 되게 날아다니는 된밥이 된다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 혼자 밥을 계속 지었던 거야. 저도 어렸을 때 혼자 밥 쪄 먹었거든요. 밥 쪄 먹으면 밥이 어쩔 땐 잘 되고 어쩔 땐 뭐 안 됐어. 밥이 되게 죽 같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밥이 되게 생쌀 같은 느낌이 또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밥을 이렇게 할 때마다 밥맛이 달라졌던 거야. 근데 이제 커서는 밥을 뚝딱뚝딱 잘 짓는 거야. 그러니까 뚝딱뚝딱 잘 짓는 거 보면서,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참 얼어가지고 그땐 밥을 잘 못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밥을 엄청나게 잘 짓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말이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상적 행위에 반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밥 짓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뚝딱뚝딱 잘한다는 거죠.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저녁이 떠오른다.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연동.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오듯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의 화자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 체크할 수 있고요. 뭐뭐 듣었네. 뭐뭐 듣었으면 무슨 법이야? 뭐뭐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같이. 그치, 지급법.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16번 보시면, 네, 이번에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가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부각하는 거 그쵸? 있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가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였는데 이게 그냥 터는 소리가 아니라 슬픈 귓속으로 터는 소리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거 맞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없죠? 그 다음 5번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데 나에선 계절감을 드러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그다음 17번 니은은 문현동이었는데 문현동은 되게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왜냐하면 한 그릇이 두 그릇 세 그릇 되어라 밥국을 끓였다니까 되게 가난했던 시절인데, 3번 보시면 화자의 그리움이 해소된 건데 그리움이란 건 상관이 없었죠. 그 다음에 화자의 성숙함이 요구되는 거 그쵸? 왜냐면 빨리 철이 들어야 된다잖아.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1번부터 보시면 뭐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까지는 아닐 테고, 뭐 화자가 동질감? 네, 동질감까지는 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험이 축적된 현실. 네, 이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일단 독서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3번부터 27번. 고공답주인가랑 문태준의 이것만 얘기할게. 이것만. 그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가 뭐냐면 이게 고공가에 대한 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전이라는 사람이 고공가를 썼어요. 이 고공가에 대한 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이 고공이 종, 그러니까 노비, 신하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정말 주인 혹은 임금님을 얘기하거든요. 아, 또 이런 말 하면 또 부담스럽잖아. 준비하래. 준비해주세요. 이게, 이것만 말씀드리면, 고공가가 뭐냐면, 그러니까 고공가가 뭐냐면, 주인이 집에서 새끼줄 매면서 뭐라 하는 거야. 아유, 저 새끼들 진짜 더럽게 더럽게 일 안 하네 하는 거야. 주인이 고공 애들한테. 그래서, 아유, 저 새끼들 진짜 다 좀 쳐 죽여야 돼 하면서, 이게 임질하는 이유에, 신하들이 일을 너무 안 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주인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고공 답주인가가 뭐냐면 고공 중에서도 조금 높은 고공이 자기 임금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님, 그래 내가 보기에도 우리 고공 애들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나한테 힘을 주면 내가 밑에 애들 조져 놓을게. 그러니까 나한테 힘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너도 잘못 있어. 주인 너도 일 똑바로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 일 똑바로 하고 싶지? 그럼 나한테 힘을 좀 더 줘. 그럼 내가 밑에 애들 조져 놓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랑 그다음 고공가는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고공가는 작년 수능 특강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특강이랑 나중에 여러분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랑 고공가는 꼭 기억해 두시고, 네. 그래서 아까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공답주인가랑 고공가는 같이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작품이고요. 나 작품은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이라는 수필인데 여러분도 혹시나 수필이라는 갈래를 처음 들어보셨으면 수필은 무조건 그겁니다.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거고요. 현대 수필은 그냥 제목이 다양한데 특히 고전 수필은 보통 땡땡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봤는데 무슨 땡땡설 뒤에 무슨 설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설이라는 것은 수필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땡땡설, 얘는 무조건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거고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옥설 같은 거죠. 이옥설 같은 것도 무슨 설이란 건데 설이란 것 자체가 수필을 뜻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필 혹은 설을 보게 되면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 작품에서는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게 뭐야? 되게 보잘것없고 사소한 거더라도 인간 세계, 우리 사는 삶에는 다 필요하다. 그래서 돌탑에 있는 잔돌을 비유해서 설명해줬죠.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23번에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은근 많이 쉬웠습니다. 왜냐면 가작품이 뭐야? 일단 가작품 자체가 비판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작품의 그리움, 동경, 그 다음에 수능 이런 것들이 있기엔 조금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등장했는지 그다음 순수한 자연세계에 대해 동경을 드러냈는지인데 동경이란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동경은 어떤 게 생각했냐면 그리움이랑 생각까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 좀 그리움까지 좀 들어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동경은 소망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걸 동경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라는 건데 냉소적 태도는 좀 차갑게 바라보는 거였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비웃음이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실이나 세상이나 통찰, 그 다음에 자신의 처한 상황의 수능 이런 거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24번이 이게 오답률 3이었거든요. 네, 이건데 은근 간단했던 문제인데 은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한번 보시면 1번 A는 B와 달리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조를 활용했다라는 건데 대조적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서로 반대되는 게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2번 B는 A와 달리 자연물에 글쓴이의 감정을 이입했다는 건데 이건 감정이입을 얘기하는 거였죠.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문에서도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감정이입이었죠. 그 다음에 3번 A는 반어법을 활용하여 B는 역설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했던 건데 반어법이란 것은 속마음과 반대로 말한 거였고 역설법은 모순되는 거였죠. 앞뒷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역설법은. 그 다음에 4번 A와 B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던 건데 제일 중요한 반복이었죠. 반복이란 것은 똑같거나 유사한 말을 2개 이상 쓴 거. 이게 반복이었죠. 그다음 5번 A와 B 모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말을 건네는 어투를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건네는 어투란 것은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우리 말을 건네는 방식은 뭐였냐면 얘야 청자가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건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2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너, 당신, 그대 이런 것들이었고 두 번째는 뭐뭐야, 뭐뭐아, 뭐뭐야, 뭐뭐하, 뭐뭐 이시어 같은 소위 말해서 이걸 혹격 조사를 하거든요. 호가 이제 부르다라는 건데 부르는 조사 해가지고 혹격 조사가 쓰인 뭐뭐아, 뭐뭐야, 뭐뭐하, 뭐뭐 이시어가 있고 세 번째 예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령과 청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뭘 시키는 명령 혹은 우리 같이 하자라는 의미의 청유를 쓰여도 청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4번에 5번 선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24번을 한번 봤었던 거고요. 그래서 얘는 한번 보시면 가작품 빠르게 볼게요. 가작품 빠르게 보시면 나는 일월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랬던가 옛날부터 이랬던가 라는 건데 얘는 무릎무릎 끝나서 서리법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 옛날부터 이랬나?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옛날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민이란 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전민이 많다는 말이 일국에 소문까지 났었는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무슨 일을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할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얘네들 일 똑바로 안 해서 다 텃밭, 일할 공간에 다 묵혀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똑바로 안 한다는 거죠. 야, 우리가 농장이 없냐 아니면 호미 연장이 없냐냐 날마다 무엇 하러 밥 먹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밥 먹고 다니는 거 월급을 받으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느냐 그러니까 농땡이 피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 탓이런가 우리 댁 종에 버릇 보느라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댁 종 그러니까 이 노비를 보면 얘가 버릇이 좀 이상하답니다. 왜 이상하다 했더니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한답니다. 이 상마름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주 마름, 그 다음에 소장농 이 3단계의 구조가 있어요. 지주란 건 뭐냐면 땅의 주인입니다. 이 마름이 중간 연결인데 중간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농부 이제 노동자죠.
여긴데, 그러니까 이제 지주가 보통 얘네들이 땅이 엄청 많단 말이야. 100만, 뭐, 10,000평, 20,000평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넓은 땅을 다 농사를 질 수 없는 거야. 근데 농사 안 짓고 그냥 가만히 두자니 땅이 놀고 있으니까 그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야, 너네 땅 없는 애들아, 너네 우리 땅에서 일해볼래? 우리 땅에서 일해서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이 나오면 그 중에 나한테 20만 원만 주고 80만 원 너네 가져. 이렇게 하면 나는 공짜로 얘네 그냥 있는 땅을 그냥 부리기만 해서 20만 원 공짜로 얻고, 그다음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80만 원을 가져가니까 오케이 땡큐 하는 건데, 그 중간책을 연계해 주는 게 바로 이 마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름이 지주한테 허락을 받은 거야. 야 마름아, 내가 일일이 하기 좀 귀찮으니까 너가 알아서 소작농도 관리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름이 그 밑에 있는 소작농 애들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소작농 애들한테 마름이 되게 횡포를 부립니다. 야 너네 씨발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이 새끼 나가.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 마름의 횡포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바로 봄봄이라는 작품이에요. 봄봄에서 장인어른이 마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구장 있잖아요. 구장 얘들이 소작농입니다. 그 관계를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소목이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보통 소작농의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그 마름을 능욕한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무너지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애들 막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뭐 하냐면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들이 또 큰 양반을 기롱한답니다. 기롱이란 건 막 놀리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 위계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그릇된 재산 그릇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이라는 거죠. 그릇된 재산을 모아서 다른 께로 제일하니, 그러니까 다른 께로 내일은 한다는 거야. 내일을 하고 큰 집에 많은 일을 누리라서 힘써할까.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만 도움되는 일, 나한테만 도움되는 부정부패만 열심히 일하고 국가의 일, 나라의 일은 별로 안 한다라는 거고요.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 증기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세간이란 것은 집에 그 살림살이거든요. 얘네들이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내 잘못된 줄 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된 건 내가 몰라도 남 잘못된 거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면 서로 비판을 해줘야 될 거야.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야, 얘네 그냥 서로 그냥 몰라주고 지네끼리 다 헤쳐먹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헤쳐먹냐면 풀어 해치거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이게 바로 지금 정치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당파 싸움이죠. 그러니까 지네끼리 풀어서 헤쳐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그다음에 다른 당파는 헛들었다가 또 자기네 당파 애들은 돕고, 그러면서 하루 12든 하루 종일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략 다음에 크게 기운 집에 상전님 혼자 앉아 명령을 뉘 들으며 논의는 뉘할까. 그러니까 이 크게 기운 집에 상전, 주인 혼자 앉아있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얘 명령을 듣겠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낮실은 방금씩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할 시점 몇 날 며칠인가라는 건데, 이건 지금 상정님을, 그러니까 임금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집 일이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일을 묻지도 아니려니와 돌이켜 생각나니 상전님 탓이로다라는 거야. 이거 왕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심하실 게 뭐였냐면,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않니 않아. 그러니까 얘네한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않았다는 건데, 왜 묻지도 않았냐면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야. 얘네 당연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얘네 물을 필요도 없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종한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 상전한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너 왕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 많거나마는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엽줍니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하는 건데, 이 새끼 꼬는 일 멈추는 게 뭐냐면 고공가에서 주인이 새끼 꼬면서 얘기합니다.
새끼 꼬면서 막, 저 고공새끼에서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새끼 꼬는 일 그만 멈추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한 거고요. 집안일을 고치시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시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시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하는 건데, 이때 말한 어른종이 바로 화자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야. 나에게 힘을 주면 내가 애들 다 조져놓겠다 이런 거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그럼 드시면서 질문해 죄송한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표현 방식 뭐 있을까? A에서 반복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있고, 통사 구조가 문장 구조랑 같은 말이고, 종들을 휘어잡으시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믿으소서는 뭐?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그치, 그게 뭐였지? 그렇지, 연설법. 연습법이 뭐였어? 내가 동요 생각하랬잖아.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귀찮은데, 종들을 휘어잡고 상벌을 밝히시거든. 그래서 연습법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거죠. A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이루하시면 가도라는 것은 집안에 이제 지켜는 규범인데, 얘네들이 절소로 새거질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태까지 그 학년평가가 시험 범위에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문학작품이 출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공답주인가가 처음, 중간, 끝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끝부분에 가까워요. 끝부분에 가까운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학교가 갑자기 처음 부분을 내진 않고요. 똑같이 끝부분을 내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 연세법에 대해서도 물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작품 가시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은근 나작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작품이 은근 표현 방식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천천히 보시면, 사람답게 살아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라는 건데, 지금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식으로 김정한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법 사용하고 있고요.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엔 을에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올리개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로 이루어 사는 세상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 것만 같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이제 B부분이죠. 이에 저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두렁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의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가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고 있는데, 여성 표현 방식이 엄청 많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보였던 게 이거죠. 조각들처럼, 몽돌처럼, 조각을 한 듯, 이런 식으로 직유법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다라는 걸 통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 혹은 동일한 시구, 시어, 반복을 볼 수 있겠죠. 또 뭐 있을까요? 표현 방식. 나열? 그쵸, 나열도 있죠. 열거. 왜냐면 다 사람도 있고 더 비슷한 애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열거. 나열도 있고요. 또? 본표적, 계절도 나와 있고. 또?
둥글둥글한 뭐야? 또? 시각적 표현 어디 있어? 그렇죠. 뭐 다 감각적 이미지 다 있는 거. 또? 그렇죠. 아닌가가 이게 저기 다른 애도 얘기했는데 아닌가가 어찌 보면 서리법 있지도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또? 그러니까 이 세상 아닌가라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진짜 많아. 뜨거운 가슴도 그거지. 뜨거운 거 뭐야? 촉각적 이미지고. 그 다음 진짜 뜨거운 가슴이야? 아니잖아. 이거 빗대어 표현한 거지. 이거 은유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음의 태풍이 지난 것도 진짜 마음의 태풍이 지난 게 아니잖아. 빗대어 말하는 게 때문에 은유 볼 수 있겠고. 또? 한두 개 정도? 일단 하나? 저기 제가 봤을 때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맨 앞줄. 있을 것 같아. 뭐가 있냐면 대조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별을 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 까다롭고 별난 사람이 있댔잖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대조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문태준의 이걸 강조하냐면 이 B 부분이 표현 방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오면 표현 방식 정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 중략 다음 넘어가서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에 있는 집이 4개 있다면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이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팬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거 볼 수 있겠죠? 의인법. 서로 엎고 엎인 건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돌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돌이 마치 사람처럼 엎고 엎인다니까 의인법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데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잔돌이 중요했죠.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주려면 이 잔돌을 꿰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잔돌을 꿰므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는 꼭 필요하다.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라는 거고요. 이 잔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꽃, 나무, 잔돌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 사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 방식이냐면 유추입니다. 유추인데 여러분들 유추가 제일 많이 어려운 이게 유추가 한번 시험에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오거든요. 유추라는 게 뭐냐면 두 대상의 속성은 똑같아. 근데 두 대상이 서로 다른 범위야.
그다음에 이 유추랑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시입니다. 예시는 두 대상의 속성이 똑같고요. 두 대상이 상하관계입니다. 네, 유추랑 예시 많이 어렵거든요. 유추랑 예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외래종 생물이 수입되면 토종 생물이 멸종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참개구리가 멸종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래종 생물과 토종 생물, 황소개구리랑 참개구리는 두 대상의 속성이 똑같죠. 근데 얘네들은 하나의 상하관계거든요. 황소개구리는 외래종 생물의 하나고 참개구리 역시 토종 생물에 속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속성도 똑같지만 두 대상이 상하관계인 거고요. 근데 얘네들을 유추하면 외국어를 수입하면 우리말이 멸종한다는 거야. 외래종 생물을 수입하면 토종 생물이 멸종하는데 이걸 유추해서 외국어를 수입하면 우리말이 멸종한다는 거야. 얘네들은 속성이 똑같죠. 비슷하죠. 근데 얘네들은 외국어가 외래종 생물의 하나야? 우리말이 토종 생물의 하나야? 아니죠. 얘네들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완전 다른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다른 범위의 유사한 속성을 가진 말을 찾는 게 유추고요. 예시는 속성이 유사한데 대신 얘네들이 상하관계인 거, 서로 포함되어 있는 거를 유추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꽃, 나무, 잔돌 얘네들은 서로 속성도 유사하고 두 대상이 상하관계이지만 꽃, 나무, 잔돌과 사람은 속성은 똑같지만 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유추를 썼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황소개구리가 결국 다 없어졌죠. 어떻게 없었는지 알아? 왜 먹었어? 맛이 있진 않았대.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따 편집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장사 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정력에 좋다랑 수험생이 좋다. 이게 황소개구리가 원래 이전까지 끝까지 안 잡힌 거야. 왜냐 얘를 이길 리가 없는 거야. 생태계에서. 황소개구리가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새들이 황소개구리 먹으려고 착 잡잖아? 그럼 황소개구리 오히려 이 새를 추락시켜가지고 새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뉴스가 떴어. 뉴스도 아니었어. 그 낚시꾼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돈 거야. 정력이 그렇게 좋대. 이거 한 마리만 먹으면 밤새 안 돼. 막 이런 거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퍼져가지고 낚시꾼들이 황소개구리 사서 황소개구리 엄청 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황소개구리가 없어. 이거 비슷한 게 또 무슨 생선이거든? 생선도 그래. 생선도 원래, 걔도 미친 듯이 퍼졌다가 걔도 딱 그 정력이 좋단 말 한번 퍼지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사기 치려면 딱 두 개만 말하면 된다고. 먹을 걸로 장난치려면 정력에 좋다, 수험생이 좋다. 편집. 자. 네, 그래서 마저 보시면 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다. 잔돌처럼 작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싶다. 봄산이 봄산인 이유는 샛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한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번 보시면 그래서 답은 4번이었죠. 둘 다 부재하는 대상이 그리움도 나와 있지 않았고 동경 역시 나와 있지 않았고 비웃음치는 냉소적 태도 볼 수 없었고요. 순응하는 태도 둘 다 볼 수 없었습니다. 24번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죠.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하는 거. 다 틀렸습니다. 대조 없었고요. 감정이입 없었고 반어법 없었고 역설법 없었고 말을 건네는 방식 다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혹시나 33번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휘 문제.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하는 거는 순환입니다. 맛 어땠니? 리뷰 써달래. 마라탕. 아이들에게 사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그러네. 서비스까지 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나 옛날에 떡볶이 시켰다. 떡볶이가 안 온 거야. 떡볶이랑 튀김이랑 어묵탕을 시켰거든? 근데 떡볶이가 안 왔어. 근데 웬만해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는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떡볶이는 무조건 떡볶이를 주는데 우리가 딱 뜯어서 야 이제 먹자 했는데 어묵탕이랑 튀김 뜯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 근데 우리 떡볶이 어디 있어? 잘 찾아봐. 떡볶이 없어. 했더니 봉지 하나밖에 없는데 떡볶이 없는데? 우리가 전화를 했지. 전화해서 죄송한데요. 방금 여기 어디로 시킨 사람인데 네. 떡볶이가 안 와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떡볶이랑 튀김이랑 어묵을 시켰는데 떡볶이가 안 왔어요. 네? 하는데 그 사람도 옆을 봤나 봐. 옆에 떡볶이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마라탕집에서 마라탕 안 시켜. 마라탕집에서 마라탕만 안 오고 음료수만 온 거야. 너네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장님이 직접 오셨어. 오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그 무슨 만두 서비스를 줬어. 그래서 아닙니다. 자, 34번부터 37번 보시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특히 34번 보시면 이거는 혹시나 4번, 5번 선택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4번,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었죠. 이야기 외부 서술자란 건데 이야기 외부 서술자란 것은 작품 밖의 서술자로 이거는 3인칭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죠. 이거는 여기 앞에 중략 부분,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부터 이미 나라는 2인칭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아니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에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건데 여기서 인물은 엄마와 창건이 형이었는데 이 둘의 갈등은 해소가 안 되죠. 3번 이야기 외물이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했던 건데 이건 무슨 구성이야? 그렇지. 역순회 쪽 구성이죠. 여기서 역순회 쪽 구성을 찾아볼 수 없었죠. 34번에 쉽게 풀 수 있었던 1번이었고요. 은근 36번이 이게 오답률 6이었거든요. 38번이 1등 이게 오답률 1위가 41번이었고 오답률 2위가 38번. 41번. 41번이 오답률 1위. 그 다음에 38번이 오답률 2위. 그 다음에 37번이 오답률 4위였어. 36번이 오답률 6위였고. 이게 그거였죠. 기억이 너무 반짝반짝하니까 반짝반짝하니까 덜 발각이 크다라는 거였었죠. 근데 36번은 다른 게 다 답이 될 수 없었던 게 그게 능청스러운 성격을 말이 안 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계속 커졌죠. 그다음에 불안감 없었고요. 그래서 36번은 5번이었고요. 그다음 37번. 네, 이게 오답률 4위였는데 이건 아마 그거 같아. 애들이 이걸 제대로 못 읽고 넘어온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이미 애들이 1번부터 그러니까 내가 문학부터 풀었잖아. 화법, 작문, 문법, 문학 그렇게 풀었잖아. 근데 그 중간고사는 이렇게 지금 길게 나와. 중간고사도 이게 만약에 시험 범위 있으면 그렇게 길게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 부분 잘라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번 거 너무 길게 나온 거 같은데. 이게 소설은 길게 나오긴 했어. 원래 읽기 쉽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원래 소설이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길었어. 이게 아마 내가 볼 땐 프로이트가 컸어. 프로이트에서 애들이 한번 하고 나간 다음에 또 소설 또 길게 읽어야 되니까 애들이 넋이 나와가지고 37번의 답은 5번이었는데 유일한 전류품이었던 회중식에는 전쟁 시기에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건이 형 고뇌가 아니죠. 창건이 형은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애국학도로도 나가지 않았고 이게 37번의 5번이 절대 답이 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지금 창건이 형이 뭐래? 창건이 형이 지금 반공주의 역할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형이 반공주의 역할인데 이 사람이 전쟁 시기에 애국학도의 신념을 지키지 못할 건 뭐야? 이 사람이 원래 남한군으로 참전했다가 애국학도의 신념을 지키지 못해서 북한군이 된 건데 북한군이 된 사람은 또 반공주의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7번에 이거 답이 되게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네 독서는 잠깐 넘어가고요. 43번부터 45번.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금방울전이었는데 제가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인물의 이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름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름이 변시, 해룡, 금방울 이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풀 때 제일 놀랬던 게 이건데 어디 있어? 여기. 너네 이거 보고 알았어? 예. 뭐야? 진지시 살짝 약간 거듭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예시 들어줬잖아. 너네 우리 고전 소속 고전 문학 기본 개념 하기 전에 내가 고전 시가 필수어이 알아둬야 된다고. 그래, 일부러. 짐짓이 일부러 했잖아. 변씨가 짐짓 말린치 했다고 뭐야? 짐짓이 일부러 말린치 한 거야. 그래서 변씨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시험 문제랑 관련이 있진 않았지만 야, 있었으면 틀리면 안 됐지. 내가 이거를 예시를 들으면서 알려줬는데. 왜, 이거 짐짓 옛날에 작년 고3 애들 이것 때문에 다 틀렸다니까, 짐짓 때문에. 근데 옛날에 다 그런 거 너무 사기를 냈던 거 아니면 안 되나?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감동 먹었는데. 짐짓 나왔어. 근데 여기서 기억. 내가 120개 중에 딱, 이걸 하나 딱 들었는데 이게 딱 나왔어. 그래서, 우리 고대 보고 용문고 애들 다 맞췄겠지? 했는데 용문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했어요? 했어, 이 새끼야! 딱 읽고 있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음에 보여야 돼, 이게. 그 다음에 변씨 아들이 누구야? 여기서 나온 변씨 아들이 누구야? 이거 그래, 소룡이 이게 내가 이거 물어봤는데 애들이 모르더라고. 어딨어? 보통 약간 지문 읽고 그 지문에 맞는 답변만 찾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 봐봐.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다. 이때 변시모자는 추워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있다가 날이 밝자 밖으로 나와보니 근데 변시랑 같이 잤던 사람이 누구야? 소룡이었잖아. 왜냐 여기 써있잖아. 변시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이 변시 모자가 춥대. 그럼 이때 아들이 누구겠어? 소룡이잖아. 내가 볼 때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소룡이라 안 하고 변시 아들러 했으면 애들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한번 꼬았으면 충분히 오답 높았을 것 같다. 개인적인 나의 자존감 상승을 위해서 말하면 짐짓도 찍었으면 애들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꼬아서 내는 것 때문에 너무 헷갈려. 그렇지. 특히 고전소설 더 그래. 왜냐면 고전소설은 내용이 다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뻔한 답이 그 국어 예전 초등학교 때 뻔한다 그런 걸 옛날에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맞아. 뻔한다 모르면 약간 대부분 다 틀리더라고. 내가 볼 때 이거 좀 쉽게 내긴 했어. 고전소설 치고. 왜냐면 여기서 너무 변신은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 지시했다는데 그냥 해룡 혼자서 깨어났잖아. 여기서 자다가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여기 내용일치 문제 변씨가 그 아들과 관련된 내용을 썼으면 애들 신나서 틀렸을 것 같아. 아들이 어디 있었어 하면서. 여기서 특히 뭐 43번부터 45번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 봅시다. 2페이지 봅시다. 2페이지. 그래도 5분간까지는 봅시다. 네, 본보험은 내용 많아서 못 보더라도 5분간까지는 보고 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 서정갈래 2페이지에 서정갈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네, 서정갈래란 거 뭐냐면 이 정이 감정이거든요. 서는 말하다 그래서 감정을 서술한다 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다 쓰였듯이 개인의 주관적인 목소리를 중시하여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고요. 대부분 독백체, 독백 형식으로 표현되어서 세련된 언어 구사와 풍부한 음악성을 드러내고 근데 우리 배웠던 거죠. 시에서의 말투는 어조라는 건데 어조란 것은 시의 분위기, 감정 등을 형성한다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감정과 어조가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조가 이쁘게 말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말투를 조금 나쁘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조와 감정은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나 심리가 변할 때는 한 작품 안에서 어조도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덕의 5분간이라는 작품 제재학습 밑에 써 있는데 작품 소개 보시면 이 시는 화자의 내면을 나라는 화자를 통해 드러내고 통사구조의 반복과 시어의 반복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반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 강조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자는 상념이란 건 생각인데 상념에 잠긴 채 차분한 어조로 인생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분간이라는 작품은 그런 작품이었죠. 그 아이를 기다리는 5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랑 화자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화자가 정말 인생이란 건 정말 짧구나 라는 식으로 깨달음을 얻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나이덕의 5분간이라는 작품 자세히 볼 텐데 우리 처음에 5분간의 작품을 했던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내신 때 배워서 조금 더 지역적으로 꼼꼼하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부터 보시면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꽃그늘 이런 거 보시면 일단 이 꽃그늘 아래라는 것 자체가 지금 화자의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 꽃그늘 아래라는 장소의 의미를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 화자가 아이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화자와 아이의 미래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꽃그늘 아래서라는 공간은 화자의 현재 위치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 공간의 의미를 자세히 보시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기다림의 공간이고 미래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꽃그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이 꽃그늘이라는 시어 자체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맨 마지막 행에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
꽃그늘을 벗어난다 했기 때문에 꽃그늘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한데 이 뭐뭐 것 같다도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시구 반복 혹은 통사구조 혹은 문장구조 혹은 종결어미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뭐뭐 것 같다는 시구를 반복하는 거고요. 통사구조 혹은 문장구조를 반복하는 거고요. 혹은 종결어미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뭐 것 같다에 만약에 종결어미를 반복했다는데 종결어미? 아닌데 나 통사구조, 문장구조를 알았는데 하고 그거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체크하시면 안 되고 뭐뭐 것 같다는 종결어미, 통사구조, 문장구조, 시구 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여기서도 면서 반복되죠.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이미 다 지나갔을지 모른다. 이게 정말 이 5분간의 작품이 치사하게 그냥 5분간의 작품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무조건 표현 방식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너네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지나가 얘도 반복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5분간의 작품은 웬만하면 다 반복이 있다 생각하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이란 건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죠. 이 5분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을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냥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란 게 아니라 아이를 기다리는 5분이라고 기다림의 시간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아카시아 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꽃그늘 아래서 역시 일행과 똑같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하얗게라는 것은 색채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까지 체크할 수 있겠고요. 흩날리는 이 꽃그늘 아래서 어느새 나는 1인칭 나왔으니까 화자가 표면에 들어야 있는 표면적 화자고요.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이 희끗한 역시 색채 이미지예요. 머리 희끗하는 거 머리에 희다라는 거기 때문에 희끗한 노파 역시 할 때 색채 이미지 체크할 수 있고요.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몽퉁이로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6살 빼기 뛰어내려 안기는 것이 아니라 훤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내 뭐뭐 것 같다 역시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시 여기 앞에 5분간부터 다시 보시면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아카시아 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꽃그늘 아래서 이 두 행 역시 기다림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냥 단순하게 꽃그늘 아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꽃그늘이 어떤 꽃그늘 아래라면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흩날리는 꽃그늘 아래라고 기다림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어떠냐면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화자는 자신과 아이의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혹은 상념에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됐을 것이고 우리 6살짜리 아이는 청년이 돼서 나한테 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화자는 화자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념했다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뭐뭐듯 지규법 마주보겠지.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 버릴 생. 네, 이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 버릴 생. 여러분들, 이게 재작년인가? 네, 재작년에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쓰라는 서술형 나왔었습니다. 5분간에서 화자의 생각, 화자의 상념, 화자의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시구를 쓰세요. 시행을 쓰세요. 할 때 얘를 그대로 쓰셨어야 됩니다.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버릴 생. 서술형 너네 많으면 5문제 나와. 작년에 4문제인가 5문제 나왔었어. 근데 서술형이 다 여기 교과서에 나와. 학력평가 시험범위 포함되면 학력평가에서 안 나오고 다 여기서 나와. 너네 용문고보단 어렵고 신일고보단 쉬워. 용문고보단 어려워. 용문고는 좀 쉽고 너네는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더러워. 좀 지랄 맞아. 내가 그래서 예시 들어줬잖아. 이게 우리 다음 주에 본봄할 텐데 본봄에 어떤 한 부분은 비속어가 나와. 근데 본봄이란 것 자체가 비속어랑 사투리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 부분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나 부분에는 사투리가 없어. 근데 거기에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찾으시오 했는데 1번에 사투리를 쓴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네 당연히 본봄 사투리 나온다 했으니까 그걸 체크한 거지. 근데 나 부분에는 사투리가 없었어. 와, 이거다. 내가 그거 보고 소름 돋았어. 와. 에이, 최대한 문제 빨리 풀려고 그냥 딱 보여주잖아. 미친 새끼들이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 꼭 중요해요.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 버릴 생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행이 아니라 어떤 한 파트를 찾으면 이 한 파트 자체가 시를 보여주는 파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의 주제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하는 게 뭐뭐겠지 역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떨어지는 꽃잎. 한데 이거는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품을 떠난 거죠. 혹은 독립한 아이를 얘기한 건데 이거는 빗대어 표현한 거죠. 비유법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꽃품을 떠난 아이, 독립한 아이라고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썰물이라고 빗대어 표현했죠. 그래서 비유법 썼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꽃잎이란 건데 이 떨어지는 꽃잎이란 거 자체가 뭐냐면 떠나는 순간도 매우 짧은 순간이란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꽃잎이 떨어지는 시간이 길진 않잖아. 기껏해야 뭐 한 10초일 거 아니야. 그 10초란 시간 역시도 매우 짧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짧은데 떠나는 시간도 되게 짧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찰나의 순간이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말로 기다림의 시간을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라고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떨어지는 꽃잎이라고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비유법 썼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내 기다림은 완성되겠지 라는 식으로 뭐뭐겠지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반복. 그 다음에 중얼거린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라는 건데 이 꽃잎이 한 무더기 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흐름이란 거야.
어떤 시간이냐면 기다림의 시간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카시아 꽃이 떨어지는 그 꽃그늘 밑에서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념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꽃잎이 무더기로 한 번 졌다는 거야. 그래서 5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을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빗대어서 말하고 있고요. 아,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그늘을 벗어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상념에서 벗어나 상념 끝 혹은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서 무슨 어조를 체크할 수 있어? 무슨 어조 혹은 무슨 법? 그렇지! 너네가 지금 쓴 영탄적 어조. 근데 이 영탄적 어조를 조금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시 작품 전체는 되게 차분하고 독백적 어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 전체 영탄적 어조 썼다는 건 틀릴 수 있어요. 이 부분만 감탄사가 있어서 영탄적 어조를 한 거야.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너무 미안한데 딱 한 문제만 더 풀게. 1번 문제. 너무 미안해. 시간 오버해서 정말 죄송한데 1번 문제. 4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위시의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는데 답은 4번이었거든요. 반성하는 게 아니었는데 대신 여기 하나 이건 보시면 되는데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면 뭐가 좋냐면 내면을 잘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차분한 분위기를 보여줘요. 이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세요.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면 화자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데 거기 추가로 차분한 분위기까지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숙제는